반갑습니다. 한빛드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매빅2와 스마트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 사용되는 DJI Go 4라고 하는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JI 어카운트, 계정을 준비하시고 가입이 안 되셨다면 dji.com에 들어가셔서 가입을 먼저 해주시고 로그인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매빅2 프로를 연결한 DJI Go 4의 초기 화면입니다. 지금 좌측 상단에 보면 New Firmware is available 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펌웨어가 나오게 되면은 사용자에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펌웨어를 눌렀을 때 내가 펌웨어를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 또는 업데이트 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기체와 조종기가 연결이 된 상태는 우측 하단에 Go Fly라고 하는 이 부분에 파랗게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o Fly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o Fly를 누르면 이렇게 초기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단에 있는 Ready to G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기체의 전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상태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로는 녹색과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이 주어지는데요. 녹색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태, 밖에 나가서 GPS를 원활하게 수신하면 녹색으로 바뀌면서 Ready to Go 하고 가로치고 GPS라고 뜰 겁니다. 현재 노란색으로 뜨고 있다는 것은 GPS를 수신하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at 모드라고 얘기하는 현재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전 센서만을 이용해서 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라인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다는 것은 대부분 에러나 경고를 표시해 주는 건데요. 배터리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센서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즉, 빨간색이 떴을 때, 빨간색 경고나 에러 메시지가 떴을 때는 즉시 드론을 착륙시켜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른쪽 맨 끝에 가보시게 되면은 3개의 도트가 있는, 점 3개가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그쪽을 클릭을 해보게 되면 전체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전체 메뉴에는 총 7가지의 메뉴가 있는데요. 기체 메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온 부분이 기체 메뉴인데요. 홈 포인트 세팅. 홈 포인트라는 것은 기체가 GPS 신호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내가 이륙했던 지점 또는 내가 돌아와야 될 지점, 이것을 바로 홈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비행 도중에 홈 포인트를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지금 모양에 보시는 것처럼 기체 모양과 사람 모양이 보입니다만, 이것은 기체의 기준으로 홈 포인트를 바꿀 것인지 조종기 기준으로 홈 포인트를 바꿀 것인지를 세팅하는 것입니다. 크게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RTH라고 하는 용어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Return to Home이라 그래서 날아갔던 처음 이륙 장소로 자동 귀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밑에 Enable Intelligent Flight Mod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조종기에도 나와 있듯이 T 모드, P 모드, S 모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P 모드는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GPS를 기준으로 비행하는 모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냥 노멀 비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P 모드로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 또한 GPS를 기반으로 비행을 합니다만 모든 스피드나 방향 감각에 대해서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모드는 특정한 지역에서의 촬영을 할 때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주로 직진 비행을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좌우 러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해지기 때문에 직선으로 내가 빠르게 목적지까지 이동해서 촬영해야 될 때는 스포츠 모드를 이용하시는 것도 배터리 효율에 크게 도움이 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강풍에 의한 기체 회수입니다. 즉
뒷바람을 맞았을 때와 맞바람을 맞았을 때의 기체의 움직임과 속도가 제한이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특히나 장애물 감지 센서가 켜 있다면 더욱 작은 폭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기체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게 되면 모든 장애물 감지 센서는 꺼지지만 그래도 최대 각도로 최대의 스피드로 기체가 원위치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트라이팟 모드라는 것은 우리가 삼각대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초보자가 아주 부드럽게 비행을 연습을 처음 시작한다든가 할 때 일반 P 모드나 스포츠 모드로 좀 어려움을 겪을 때 트라이팟 모드를 이용해서 비행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뭔가 접근을 해야 되는 촬영, 그리고 롱테이크로 촬영해야 되는 그러한 촬영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기체를 부드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모드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원래 들어왔던 전방과 후방 장애물 감지 센서뿐 아니라 측면의 감지 센서도 켜지게 됩니다. 그렇게 세 가지 모드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Enable Intelligent Flight 모드를 켜놓게 되면은 이 세 가지 모드를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모드를 오프 시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P 모드, 포지셔닝 모드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밑에 Return to Home Altitud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Return to Home이 제가 자동 귀환하는 모드라고 그랬죠. 이륙 지점으로 자동 귀환하는 모드인데, 이때 돌아올 때의 고도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m부터 500m까지 세팅할 수 있지만 법적인 고도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즉 내가 비행을 하다가 나의 비행 경로와는 관계없이 기체는 리턴 투 홈 시에 가장 가까운 거리, 직선 거리로 거의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조금 상이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비행 경로를 다 무시하고 GPS 상의 기체가 떴던 위치와 가장 가까운 경로로 직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불필요하게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장애물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장애물 감지 센서가 이를 감지할 수도 있고 감지가 안 돼서 부딪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주변 촬영 장소의 오브젝트들을, 이런 건물이라든가 주변 장애물을 잘 감시해서 잘 확인해서 어느 정도 높이를 세팅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리턴 투 홈 엘티튜드를 약 30m로 지금 잡아놓게 되면 들어오는 비행 시에 만약에 내가 돌아오게 하거나 아니면 신호가 끊어져서 돌아와야 되는 시점에 해당하는 30m 고도로 떠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50m로 숫자를 변경을 한다면 기체는 30m로 비행을 하고 있다가 리턴 투 홈 시에 50m까지 고도를 올려서 돌아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비기너 모드는 아시다시피 초보자 모드입니다. 어차피 매빅이 중고급 전문가들도 쓸 수 있지만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비행, 처음 드론을 접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비기너 모드를 활성화하시고 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기너 모드를 활성화하시게 되면은 여러가지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GPS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비행할 수가 없습니다. 즉 수동 비행 모드를 비행할 수 없도록 일단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GPS가 무조건 수신이 돼야 되고요. 고도와 거리 제한 부분이 30m로 제한됩니다. 자, 밑에 맥시멈 엘티튜드는 기체를 어느 정도 높이까지 띄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120m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150m까지 세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130 정도로 잡아놓게 되면은 안내 문구가 뜨고 기체는 130m, 지표면으로부터 이륙 장소로부터 130m까지만 이륙을 하게 됩니다. 디스턴스 리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턴스 리미트가 현재는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종기하고 끊어질 때까지 비행을 한다는 것이고요. 온 하게 되면 밑에 맥시멈 플라이트 디스턴스라고 해서 그러면 최대로 갈 수 있는 거리를 어느 정도 세팅할 것이냐 라고 해서 15m부터 8000m, 약 8km까지 세팅이 가능한데 현재 5000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km까지 비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제가 예전에도 늘 말씀드리듯이
5,000m, 5km라고 잡아놨다고 해서 기체가 무조건 5km를 개런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5km 반경까지 날아갔을 때 그 이상 가지 않는다는 얘기고, 주변 신호 상황에 따라서 드론은 1km, 2km, 더 적게는 수백 미터 내에서 이런 신호가 약해지거나 끊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Advanced Set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Gain and Export Tuning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그 밑에 Exponential Sensitivity Gain 값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자, EXP 값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곡선 커브를 보시게 됩니다. 손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수치를 입력할 수도 있는데, 이 수치는 0.1부터 0.9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EXP라는 것은 조종기 조이스틱의 스트로크 반응 효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엑셀레이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자동차가 밟았을 때 속도가 균일하게 빨라지는 게 아니고, 초기 밟았을 때는 천천히 이동하다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P 설정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조이스틱이 센터 위치에서 초기 움직일 때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요. 이 반응 속도를 위로 올리게 되면은 센터 값에서 움직일 때 처음 이동하는 속도가 0.1보다는 훨씬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세팅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센시티비티 민감도에 들어가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라는 부분이 있고, 브레이크 제동력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세 번째 Yaw Endpoint라고 해서 수평 회전에 대한 값이 있는데요. Altitude는 기체의 각 자세에 대한 반응 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 값이 작으면, 현재 20%부터 100%까지 되어 있는데, 설정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기체의 자세 복원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고요. 속도를 올려면 올려놓을수록 기체의 자세 복원 상태가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브레이크는 조종기 조이스틱을 놓은 상태에서, 조종기 조이스틱을 내가 움직이다가 스틱을 딱 놓은 상태에서 기체가 호버링, 그러니까 정지 상태까지 반응하는 설정 값입니다. 즉, 설정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기체가 늦게 정지하게 되는, 늦게 호버링하게 되는 거죠. 또 이 값을 올려놓게 되면 빠르게 정지하게 되는 거죠. 자, 요 엔드 포인트는 실제로 기체에 반영됐을 때 기체가 수평화로 회전하는 속도를 빠르거나 느린 형태로 변경해 주는 겁니다. 자, 뒤로 나가 보게 되면은 그 밑에 이제 개인 값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방향에서 물리적인 이동값과 논리적인 출력값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개인 값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이스틱의 경사 각도를 80% 정도까지를 리미트로 설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조이스틱 이 스트로크 값이 100%로 이동을 해도, 내가 끝까지 스틱을 움직여도 전체 출력 값의 80% 정도만 출력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즉, 내가 최고 값을 60%로 세팅을 하게 되면 스틱은 끝까지 100%까지 움직였지만 실제 기체가 내는 출력 값은 60%로 세팅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센서 스테이트를 보게 되면은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IMU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컴파스라고 하는 두 개의 센서가 나오는데요. IMU는 우리가 관성 측정 장치라고 해서 가속도, 각속도 계산하고 굉장히 복잡한 이론들을 접목하고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모든 가속도와 각속도를 다 계산을 해서 얻어진 데이터 값을 기체의 어떤 상태 정보를 파일럿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장비인데, IMU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기체는 정상적으로 비행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추락할 수도 있거나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DJI는 IMU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즉, 비행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IMU를 교정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IMU는 실내와 실외 어느 곳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반드시 수평값이 맞는 바닥에 놓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옆에 컴파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전자 나침판을 교정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비행 장소에 도착했을 때
비행 세팅을 다 하고 GPS가 원활하게 수신되는지 확인한 이후에 그 이후에 컴파스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나침판 교정 작업을 한번 진행하시고 나서 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RC 시그널 로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모트 조종기와 신호가 단절됐을 때 기체가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자, 세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세 가지 메뉴에는 현재 리턴 투 홈이라는 게 있고, 리턴 투 홈은 제가 RTH라고 설명을 드렸죠. 두 번째 랜딩이 있고, 세 번째 호버링이 있습니다. 즉 신호가 끊어졌을 때는 리턴 투 홈으로 세팅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랜딩으로 해놓게 되면 기체와 조종기가 끊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랜딩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버링으로 놓게 되면 기체와 신호가 끊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겠다는 얘기인데, 이 두 가지는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귀환으로 올 수 있도록 리턴 투 홈으로 세팅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머전시 스탑 모드라 그래서 우리는 기체를 강제로 컷오프, 그러니까 전원을 차단시켜서 드론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과 같이 기체의 스틱을 가운데로 모으거나 바깥쪽으로 벌렸을 때 여러분이 시동 거는 모드와 같은 거죠. 비행 도중에 이런 모드를 취하게 되면 기체는 그 자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기체 메뉴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비주얼 내비게이션 세팅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장애물 감지 센서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건데요. 맨 위에 Enable Forward and Backward Obstacle Sensing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장애물 감지 센서 자체를 쓸 건지 말 건지 썼을 때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드론이 장애물을 감지하게 되면 장애물을 감지해서 최종적으로 서게 돼 있죠. 그래서 호버링을 유지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맥시멈 스피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스피드 값을 오버했을 경우에는 감지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동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노트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 전방과 후방 감지 센서에 대한 부분이 빛이 부족할 때는 동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의 크기에 따라서 이걸 감지하는 정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장애물 감지 센서에 대해서 맹신하지 마시고 본인의 실력으로 비행을 하시고 보조 장치로서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밑에 디스플레이 레이더 차트라고 하는 것은 전방과 후방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소리로도 알려주죠. 자, 여기서도 어드밴스드 세팅이라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하부에 두 개의 비전 카메라 센서와 적외선 센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운워드 비전 포지셔닝 센서를 켜게 되면은 기체는 GPS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호버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제는 랜딩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켜놓게 되면 하부로 랜딩을 할 때 정밀 착륙이라고 하는 프리시전 랜딩과 프로텍션에 관련된 기능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빅을 비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켜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스틱을 내가 하강 스틱을 끝까지 내리고 있어도 기체가 내려오면서 속도를 알아서 줄이면서 사뿐하게 착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랜딩 프로텍션이 동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RTH Obstacle Detec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만약에 장애물 감지 센서가 꺼져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Return to Home 상황, 그러니까 귀환하는 모드가 되게 되면 무조건 동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것은 장애물을 감지하거나 회피하는 기능들은 랜딩할 때는 동작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리모트 컨트롤러 세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리모트 컨트롤러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조종기 두 개의 스틱 값을 교정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하지만 눌러보면 기체를 전원을 끄고 실행하라고 뜨죠. 반드시 드론의 전원을 끄고 눌러서 실행을 해야 된다는 점. 인터넷에 리모트 컨트롤러 캘리브레이션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상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틱 모드는 너무나 간단하죠. 우리가 비행을 하는 모드가 모드 1이냐 2냐 3이냐 대부분 1과 2에서 정해지게 되는데 기본 디폴트 초기 값은 모두 2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모드 1을 쓰시는 분은 모드 1로 바꾸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하키만 좌우로 바뀌게 됩니다. 비행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버튼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종기의 뒤쪽을 보면 C1 키와 C2 키가 있습니다. 우리 게임기 조이스틱에 있는 스위치처럼 두 개의 스위치가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기능을 설정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C1, C2 키가 다 할당이 되지 않았는데 C1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뜹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기능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OD 버튼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본인들이 원하시는 걸로. 그럼 위에서 아래로 눌렀을 때는 뭐가 동작되냐면 이건 고정으로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메뉴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 인텔리전트 플라이트로 바로 넘어가죠. 이 기능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HD라고 하는 화면 이미지 트랜스미션 세팅에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듀얼 2.4기가 5.8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채널을 그냥 듀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모드에서는 오토와 커스텀이 있는데요. 대부분 그냥 오토로 놓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배터리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보관상에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완전 충전한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을 했을 때 배터리 셀이 부풀어 오르는 배불름 증상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몇 주 이상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배터리를 반드시 한 50% 정도까지 빼놓고 그 이후에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타임 투 디스차지에 보면은 이렇게 1일부터 쭉 보면은 그래서 10일까지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현재 5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기체의 배터리를 5일째 되는 날부터 자동적으로 방전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디테일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배터리의 모든 상태, 시리얼 넘버라든가 현재 활성화한 날짜라든가 충전 횟수 그리고 현재 연결 상태를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짐벌 카메라에 대한 부분. 자, 짐벌 모드는 FPV와 팔로우 모드가 있는데요. 팔로우 모드로 놔야만 기체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카메라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거고요. FPV 모드로 놓게 되면은 기체가 롤을 칠 때 카메라가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기체와 같이 동작을 하니까 화면이 좌우로 꺾이는 그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팔로우 모드 놓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짐벌 어드밴스 세팅이라고 들어가 보시면 맥스 짐벌 피치 스피드는 이것을 올려놓게 되면 짐벌의 속도가 상하로 움직일 때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민해지죠. 그래서 동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적당한 20% 이내로 좀 줄여주시게 되면은 내가 휠을 동작해서 카메라를 움직일 때 조금 더 부드러운 동작을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밑에 짐벌 피치 스무스니스는 이걸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카메라가 동작이 되다가 내가 스틱 다이얼을 놨을 때 그 자리에 즉시 쓸 것인지 아니면 약간의 유격을 두고 부드럽게 정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여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물을 점검하거나 했을 때는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서야 되니까 피치 스무스니스 부분을 좀 줄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감성적인 영상이라든가 홍보 영상을 촬영할 때 영상이 딱 끊어지면 안 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조금 부드럽게 유격을 두고 스무스하게 정지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위해서 피치 스무스니스 값을 조금 올려주기도 합니다. 짐벌 피치 리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짐벌 카메라는 전방에서 0도에서 하방 마이너스 90도까지만을 동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늘 부분을 볼 수가 없는데 상방으로 약 30도 정도를 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짐벌 피치 리미트에 보시면 30도 extended upwar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켜시게 되면은 카메라가 위쪽으로 조금 더 상방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서 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점 3개 부분을 보시면 제너럴 세팅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세팅 부분에 가보시면 유닛스라 그래서
단위 값을 고를 수가 있죠. 우리는 아무래도 킬로미터 per hour가 익숙하기 때문에 킬로미터 per hour로 선택을 하시면 모든 속도가 시속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밑에 이제 Choose Live Streaming Platfor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생방송이 가능한 건데요. 이렇게 네 가지 플랫폼을 이용해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Cache Locally When Record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원래 드론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SD 카드에 저장되는 원본 외에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에도 저장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오토 비디오 캐시 클린업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만약에 2기가의 할당 용량이 꽉 찼을 때 마지막에 있는 파일부터 삭제를 하면서 덮어쓰기를 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전체 메뉴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좌측에 보면은 하늘로 솟구쳐 있는 저 화살표는 자동 이륙입니다. 이걸 클릭을 하고 슬라이드를 긋게 되면은 드론이 자동으로 이륙을 해서 딱 호버링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요. 그 밑에는 H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RTH, Return to Home을 하는 건데 지금 눌러보면 동작을 하지 않아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프로펠러가 도는 상태에서만 저 RTH 불빛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종기 그림처럼 있는데 이건 아까 제가 OD 키를 눌러도 뜬다 그랬죠. 요 피사체를 쫓아가게 하는 기능이라든가 자동으로 촬영해주는 멋진 그런 퀵샷 모드라든가 내가 어떤 경로를 지정하면 그대로 날아가는 웨이포인트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APAS라고 되어 있어서 고급 파일럿 보조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yes를 해놓게 되면 아까는 장애물 감지 센서가 켜져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감지만 했죠. 감지를 하고 그냥 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APAS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장애물을 감지함과 동시에 어느 쪽으로 피해야 될지를 계산해서 장애물을 회피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애물 감지 센서와 마찬가지로 이 APAS 기능도 보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브젝트의 크기나 드론이 날아가는 속도나 빛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파일럿이 주의를 해서 비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도 파일럿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스마트 컨트롤러를 이용한 DJI Go 4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빛드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